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호르몬과 항상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은 외울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각각 연결시켜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 몸의 특정한 분비샘에서 분비가 되고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특성은 뇌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이 뇌분비샘은 밑에 그림에 뇌하수체, 그 다음 갑상샘, 부신은 여기 신장 위에 두 개 있는 부신이고요. 그 다음 노랗고 크게 길게 있는 이자, 이 대표적인 네 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즉슨 특별한 분비관이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적세포와 또는 표적기관에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세포와 표적기관이 따로 있다라는 것은 각 호르몬마다 작용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양으로 몸의 생리작용이 조절 가능하고 많으면 과다증, 부족하면 결핍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경계와 함께 체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간내가 항상성의 작용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항상성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신경계보다는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작용 범위가 넓고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호르몬의 비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르몬은 앞에서 말했듯이 혈관으로 전달이 되고 전달 속도는 아주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고 작용 기간이 넓기 때문에 성장과 발달 등과 같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반응의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신경계는 전달 경로가 뉴런이고요. 전달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짧고 좁기 때문에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용 범위가 좁다라는 것은 신경이 연결된 부위에서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뇌분비샘 그림 한번 볼게요. 뇌분비샘은 지금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나오면 이것은 뇌분비샘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뇌분비샘에서 지나가고 있는 혈관을 통해 분비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혈관을 타고 가서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분비샘은 내분비샘과 다르게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물을 분비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분비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화샘과 침샘, 눈물샘 등이 있고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왜 분비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종특이성입니다. 여기서 종특이성이라는 것은 각 특정 종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성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호르몬은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다른 종이더라도 대체적으로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뇨 환자에 돼지 인슐린을 투입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인슐린을 추출할 수는 없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 가축을 이용을 해서 그 인슐린을 추출한 후에 사람에게 투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종류와 기능입니다. 우리 분비 기관을 보면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는 앞에서 봤던 뇌분비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 등을 생장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키가 크는 성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소인증이 되고 너무 과하게 나온다면 거인증과 말단 비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혈액 내 티록신 양이 적을 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체온이 낮을 때도 분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름에 오줌을 못 보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콩파 또는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재흡수를 하게 되면서 오줌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줌의 양과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가 언제냐? 체내에 몸 안에 수분량이 적을 때와 체액의 농도가 높을 때, 즉 우리 혈액의 농도가 진할 때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물을 끌어모으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샘 보도록 할게요.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했는데,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때 이 호르몬은 갑상샘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호흡이 촉진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체온이 낮을 때 분비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티록신도 마찬가지로 체온이 낮을 때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세포호흡이 촉진된다라는 것은 대사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체온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갑상샘에서도 결핍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갑상샘 종이 있고요. 너무 과하게 나타나면 갑상샘 기능 항지증, 바제도병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신은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되는데, 분비를 하게 되면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혈당량 증가, 즉 몸이 긴장할 때 분비가 많이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아드레날린은 위급한 상황이나 긴장 상태에서 분비가 많이 되는데, 이때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는 특이한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 두 개가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데, 이때 혈액의 혈당량이 높을 때 보통 나타나게 되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혈당량이 낮을 때 나타나는 서로 상반된 기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표적기관은 간에 해당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여자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한다. 이 각각의 호르몬이 남성의 2차 성징과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성입니다. 우리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내 외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의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항상성은 호르몬과 신경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 유지시켜주는 조절 중추는 바로 간내라는 거 우리 앞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내에서 환경 변화를 감지를 하면 신경의 흥분과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을 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우리 항상성 조절의 예, 혈당량 조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량작용을 볼 텐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상반되는 두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량 조절을 보면 혈당량이 높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이때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고 조직세포의 포도당 흡수가 촉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혈당량이 감소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됐고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됐다라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하지만 세포의 포도당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착각하는 것이, 세포에서 포도당을 소비를 했으니까 체온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포의 포도당 소비 증가는 우리 몸에서 대사를 한 것이 아니라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더 높은 고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체온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되고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의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량작용을 통해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약 0.1%로 항상성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동물의 간이나 우리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하게 되고 혈당이 감소하면 글루카곤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사 후에 혈당량이 빠르게 상승했을 때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사 후에 혈당량이 빠르게 상승했다. 우리 녹색 그래프를 보면 식사 후에 포도당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슐린 양이 포도당 양이 증가한 만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하지만 글루카곤의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포도당 수치는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인슐린도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글루카곤이 그래프에서 바닥을 쳤지만 전체적인 농도는 0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농도는 항상 혈액에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도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 능동적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함께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포도당이 증가했다고 인슐린만 분비가 되고 인슐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글루카곤도 함께 혈중 농도에 같이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간내는 항상 항상성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 방출량과 열 방출량을 변화시키는 조절, 즉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서 이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을 때와 체온이 높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온이 낮을 때는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추위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춥기 때문에 전체적인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호르몬을 먼저 보도록 하면 호르몬은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가 됐죠? 우리 갑상샘에서 분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갑상샘을 자극시키는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됐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자극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되고 그 자극을 받은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하게 된다. 이 티록신은 전체적인 세포호흡을 촉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포호흡을 촉진한다라는 것은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몸에 열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순서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갑상샘에 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을 분비하게 됐고 전체적인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온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작용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 근육 떨림을 신경에서 나타나게 되고 피부의 모세혈관 수축과 털이 쓰는 것은 바로 신경자극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온 자극일 때는 여기에 보시면 교감신경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근육이 떨리게 되고 그리고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됨으로써 혈관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을 최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체온이 높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 온도를 간내가 감지를 했고
열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티록신 분비량을 감소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갑상샘에서 그 자극을 통해 티록신 양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땀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털이 다시 눕게 되고,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됨으로써 혈관을 통해서 많은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신경들이 변화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부교감 신경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효과는 체온이 하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량 조절 한번 볼게요. 우리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했죠. 이 항이뇨 호르몬도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름도 항이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줌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할 때 마찬가지로 간 내에서 인식을 했죠.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증가시킨다.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했다라는 것은 오줌을 내보내지 않겠다. 우리 몸에 물을 저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팥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몸에 수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분이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고, 그러면 빨아들이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줌량이 증가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피드백입니다. 우리 피드백이라는 것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성 피드백입니다. 음성 피드백은 중추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분비된 호르몬이나 그 변화가 중추의 기능을 억제시켜주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일이라는 세포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했습니다. 이 호르몬을 분비를 했는데 이 호르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 호르몬이 다시 이 1번이라는 세포를 억제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양성 피드백은 호르몬을 분비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양성 피드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